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예의 미학을 서체별 특성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서예 또는 서도 또는 서법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이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바로 서예의 미학을 통해서 서체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차 시에서는 서체와 서풍이라는 개념적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개념이 장법과 결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시에서는 다섯 서체를 배워보겠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초, 초서. 요 다섯 가지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편합니다. 전, 예, 해, 행, 초. 이렇게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차 시에서는 종이와 돌의 차이를 비문과 첩학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다룰 내용은 한나라 비문, 금석학, 그리고 원필과 방필, 둥그런 글씨와 네모난 글씨 등입니다. 그리고 4차 시에서는 한글 서예의 아주 모범이 되는 궁서의 탄생을 알아보겠습니다. 궁서는 판본체와 구별됩니다. 판본체라는 건 인쇄체죠. 이제 궁서는 필기체입니다. 소설을 서로 필사해서 나눠 봤기 때문에 필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5차 시에서는 현대 서예를 한글 서예를 중심으로 다섯 인물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서 다섯 서체와 한글 현대의 서예가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예미학이라는 말이 거창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미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이스테시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죠. 이때 아이스테시스라는 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이 뭐를 다뤘습니까? 이성만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감성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온 게 바로 아이스테시스에 관한 학문, 아이스테틱스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 번역이 미학이라고 미자가 쓰이는 바람에 마치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으로 오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학이라는 건 감정학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는가 하는가를 공부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게 바로 미학입니다. 따라서 미학에는 아름다운 글씨 아니고 미운 글씨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를 주고 뭔가 감동하게 하면 그건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글씨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미학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추함도 다룰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칸트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좀 성차별적인 발언인데 여인은 아름답고 남자는 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다 덧붙이면 금발의 여인은 아름답고 그 다음 검은 머리의 남자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는 뭘 얘기하냐면 미적 표준, 심미적 표준 그리고 감정의 표준에는 미만이 아니라 힘도 있다는 얘기예요. 칸트는 미적 범주로 뭘 얘기했습니까? 숭고와 미라고 얘기했죠.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쉬운 얘기예요. 숭고는 크기와 관련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어떤 크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바위가 큰 거, 산이 큰 거, 그것도 감동을 주지만 인격의 크기, 희생의 크기, 사랑의 크기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숭고라는 범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게 아름다움을 갖다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범주. 그래서 숭고와 미라는 두 개의 범주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칸트가 사실 제기한 게 아니에요. 영국의 버크라는 사람이 숭고와 미를 다루는데 칸트가 이를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크기와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특히 윤리조차도 감정의 영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학적인 것은 동양에 상당히 친밀합니다. 오히려 동양 철학은 미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감정에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정리하고 있는 게 동양의 학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감정학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면 정감학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감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려우면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미학은 따라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추함도 다른다는 거 전제로 하고 넘어갑니다. 동양에는 재밌게도 이 서예와 관련돼서 표현법이 달라요. 다 글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서예라고 하면서 글씨의 예술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현대 그 대학 제도 내에선 미술대학에 있는 창작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글씨의 법도성, 규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제 글씨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서법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본은 서도라고 해서 글씨의 정신성 또는 경지의 추구를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차를 마시면서도 다도라고 해서 그걸 하나의 정신적 경지까지 높이지 않습니까? 무사도라는 것도 싸움을 하면서도 그 경지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차원화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룬 한글 칼리그라피 같은 것은 일종의 서예 전통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글씨의 온갖 법도를 반드시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글씨를 통해서 반드시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붓다루기라는 큰 전제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붓을 다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예, 서법, 서예가 모두 한계를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념적인 이제 혼동이 있어서 일단 구별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혼용해서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 이건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구별하고 나서 혼용해서 쓰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모르면 안 됩니다. 서체와 서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체는 뭐냐? 이게 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라는 우리가 다룰 이런 기본적인 글씨체 자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문자의 쓰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서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학적 형식이나 문자 자체가 다릅니다. 서풍과 비교하면 쉽습니다. 서풍은 미학적 형식은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예, 해행초를 쓰더라도 사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서체와 서풍은, 서체는 아주 그 근원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서풍은 작가에 따라 다른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풍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체라는 표현으로 그냥 통일해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같은 표준글씨인 해설 쓰더라도 왕이지의 풍이 있고 조맹부의 풍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왕이지체, 조맹부체, 그래서 체로 서체와 서풍을 모두 통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글씨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미적인 언어들인데 우선 서예에서는 결구를 강조합니다. 이 결구란 표현이 서예에서만 독자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실상 이 결구라는 것은 현대어에서의 구조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식 표현은 결구라고 하지만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식 표현은 구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예에서는 이 한 글자, 두 글자가 아닙니다. 한 글자의 구조가 얼마나 완전하냐를 가리킬 때 바로 결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결구가 잘 맞아, 결구가 틀렸어, 또는 결구가 좋은데 이렇게 결구가 잘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서예에서 한 글자의 심미적 특징을 가리킬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구라는 표현을. 근데 이제 결구와 다르게 장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장법이라는 거는 이때 장이 무슨 장자입니까? 문장할 때 장자 아닙니까? 따라서 한 글자가 아닌 두 글자 이상의 관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배치되는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한 문장, 종이, 큰 종이 아니면 한 두루마기의 전체가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바로 장법이란 얘기죠. 글씨끼리의 간격은 어땠는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땐 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땐 좁을 때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보는 거고, 빈 공간에 아주 쓰여진 검은 글씨가 얼만큼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게 심미적인 느낌을 다르게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또는 아주 빠르게 쓸 때 얼마나 잘 이제 흘려 쓰느냐, 이어져서 쓰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장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 필요 없고 서예의 작품을 평가할 때 결구와 장법이라는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결구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장법에서는 뭐가 모자라. 이 장법은 부드럽지만 결구 자체가 너무 부족해. 글자를 많이 안 써본 것 같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구법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글자를 얼마나 잘 써야 되느냐. 이거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현대의 캘리그래피를 할 때도 머릿속에 두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자에는 부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수가 무엇이냐? 그 글자의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수만 알면 뜻은 대강 와요. 다른 글자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는 몰라도 이것이 부수에 따라서 글씨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집 우자가 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그 글자를 덮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덮는 글자가 이 집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구가 좋다는 것이죠. 지붕을 덮었는데 딴 데가 있으면 춥죠. 비 맞죠. 따라서 그러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받침도 있죠. 이렇게 쓰는 거. 또는 니은자 형태로 되는 것도 있죠. 이 안에 글씨가 온전하게 편안하게 올라가 있어야지 깨뚱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받침 위에 모든 것이 실릴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구법은 딱 하나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학적 안정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글자 하나에 이 위에 것은 아래 것을 덮을 수 있도록, 밑에 것은 위에 걸 다 실을 수 있도록 쓰자라는 머리를 갖고 있으면 결구법에서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구양순이라는 해설 잘 쓴다는 구양순이라는 사람도 36개의 결구법을 주장해서 글자의 안정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표준 글씨가 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해설 잘 쓸 사람이 구양순 아닙니까? 그 구양순이 어떻게 하면 표준 글씨를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를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것은 길영자, 영자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자팔법은 이 영이라는 글씨 안에 모든 붓글씨의 운영의 방식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8가지 법만 지키면 또 성숙하게 쓸 수만 있으면
다른 글씨도 잘 쓸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자를 잘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한글로 비유하자면 힘자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라는 글씨 보세요. 위에 찍는 거 있죠. 옆으로 긋는 거 있죠. 한자에는 없는 동그라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내리기 있죠. 그리고 꼭 다시 막는 거 있죠. 그리고 정리하죠. 그런 글씨를 열심히 쓰다 보면, 한 글자를 열심히 쓰다 보면 글씨의 미학적 결구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영자팔법은 한나라 말기 후안의 채용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